새벽 5시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립니다. 저는 송명자, 올해 57입니다. 30년 전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 집의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빨래를 하고 허리가 아파도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배고파 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도시락을 싸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들이 30이 되어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며느리 수빈이가 인사를 건넬 때 그 목소리에는 꿀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인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빈이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다정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한테도 예의 바른 말투를 잃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씩 제 시선을 피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맙구나, 수빈아. 저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려오는 수빈이의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는데 분명 준호와 통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야근으로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응,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겠지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빈이의 핸드폰에서 새벽에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치던 저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게 되었는데, 소파에 깜빡 잊고 놓인 수빈이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발신자는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에게는 형이 없는데 누가 오빠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조심해야겠네. 눈치가 빨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라니,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경계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수빈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에 대해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빈이가 시장 볼 게 있다며 외출한 날, 저는 우연히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수빈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혀 있었고, 수빈이의 얼굴에는 집에서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할까요?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이런 일로 가족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저에게 불륜 의혹이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 아침밥을 차리던 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거친 살결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봅니다. 20살 새색시였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3.2kg의 작은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며 좋아하셨지만 정작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명자야, 애가 또 울어.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핀잔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젖먹이를 안고 뛰어갔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기저귀를 갈고 열이 날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시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낮에는 집안일을, 밤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아들을 위한 저녁밥은 꼭 차려놓았습니다. 엄마, 왜 맨날 이래? 준호 학원비 벌러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해져야지. 준호의 작은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한 게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비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 때문에 저는 2개의 일을 병행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준호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준호는 뭐든 할 수 있어. 결국 준호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 등 뒤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수빈이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수빈이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말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떤 병원에 다니세요? 왜 병원까지 캐무는 거죠? 며느리의 시선에서 의심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아는 아줌마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응? 무슨 소리야? 자주 혼자 카페 가고 그러더라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가끔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하지만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빈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정말 이상해.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나타나자 수빈이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요. 며느리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시선도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더니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며 동료들 얘기를 재밌게 해주던 아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없어? 아니요, 왜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모자 사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아들에게 저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수빈이를 만났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 양복점 봉투였어요. 수빈아, 그게 뭐야? 아, 이거요? 준호 정장이에요. 수선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얼마 전에 새 정장을 샀는데 벌써 수선할 일이 있을까요? 더구나 그 양복점은 집에서 꽤 멀리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수선을 맡겼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왜 갔어? 집 근처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아, 거기가 더 잘한다고 해서요. 며느리의 대답이 또 어색했습니다. 뭔가 변명하는 투였어요. 혹시 그 정장이 준호 것이 아닌 건 아닐까요? 다른 남자. 그 오빠라는 사람의 옷인 건 아닐까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누군가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미묘한 신경전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침 식탁의 정적이 무겁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와 수빈이가 소소한 대화라도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수저 소리만 딸랑거릴 뿐입니다. 저는 밥을 떠먹으면서도 두 사람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준호의 이마에는 심한 주름이 잡혀 있고 수빈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드니?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이젠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수빈이가 뭔가 말을 한 건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출근한 후 수빈이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거칠더니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수빈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대체 뭘까요? 오후에 저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려고 했는데 마트 입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머, 명자 씨? 아,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은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여러 이유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셔서 집값 알아보러 갔다가 알게 된 분이었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시아버지께서 결정을 못 하셨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 김 사장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집값 동향과 좋은 매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빈이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몸을 돌렸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마트 갔다 왔어. 오래 걸리셨네요. 1시간 넘게 나가셨던데. 수빈이가 제 외출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렇게 감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 보는 김에 동네도 좀 둘러보고 왔어. 날씨가 좋더라. 그래서 누구랑 오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김 사장과 대화하는 걸 어디선가 지켜봤다는 뜻이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시하는 며느리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는 분과 인사했을 뿐이야.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수빈이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둘이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확실했어요. 이튿날 아침 준호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혹시 뭔가 신경 쓸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 같았어요. 분명히 수빈이가 뭔가 말을 한 거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숨기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뜻이었어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친구 영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가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빈이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볼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자 수빈이도 똑같은 길로 따라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미행이었어요. 커피숍 앞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빈이가 길 건너편 상점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당황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를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모르겠어. 며느리가 나를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명자야, 혹시 내가 뭔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데. 영희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수빈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뭐, 수빈이가 너한테. 응. 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요즘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다면서.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저에 대해 캐묻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그런 거 없다고 했지. 하지만 명자야, 수빈이 말로는 내가 요즘 자주 남자분과 만난다더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사장과의 만남, 제 외출 시간 체크, 미행까지. 수빈이는 저를 불륜녀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희야,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야. 집감 알아보러 만난 거라고. 나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수빈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들까지 그 말을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거든요. 과연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는 길에 거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응,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준호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며느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준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시어머니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야. 가족들이 다 등을 돌리게 만들면, 그러면 이 집은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고립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불륜 의혹은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이었고,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며느리의 계략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아침 식탁은 더욱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수빈이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그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나 역겨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회사 가봐야 해요.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엄마 말은 들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출근한 후 수빈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말이에요.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빈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증거는 많아요. 김 사장이라는 분과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분이 어머니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던데. 선물. 김 사장이 저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빈이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선물?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방에 있는 그 목걸이 말이에요. 새 거잖아요. 목걸이? 저는 급히 방으로 뛰어가 화장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목걸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예쁜 목걸이였는데 분명히 제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수빈이가 뒤따라와서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어제 김 사장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이걸 누가 여기다 놓은 거야? 어머니가 숨기려고 하시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 목걸이를 제 방에 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명자야, 이리 와봐. 네, 아버님. 시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불러들이시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빈이한테 들었는데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구나.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명자야,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시아버지마저 며느리 말을 믿고 계신다는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럼 그 목걸이는 뭐냐? 수빈이가 내 방에서 봤다고 하던데. 모든 게 수빈이의 말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이 하나씩 저를 옥죄어 오고 있었어요. 오후에 준호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얘기해야겠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정말로 그런 일은.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마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고. 나도 회사에서 뒷말 듣고 있다고요. 회사에서까지? 수빈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정말로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럼 증거들은 뭐예요? 목걸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목격한 것도 그렇고. 목격. 누가 뭘 목격했다는 거죠? 준호야, 무슨 목격 얘기야? 카페에서 김 사장이랑 손잡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과 손을 잡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엄마가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증거도 많고 목격자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수빈이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혼자서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피고석에 앉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자야, 이제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봐. 시아버지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이 말로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던데, 내가 인정하는 게 어떨까? 며느리가 만든 가짜 증거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제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며칠째 집안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저는 마치 이 집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앞에서 대놓고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집안일을 다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없애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갑갑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평소 즐겨 가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가 처음 제 방에서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할 때 그녀가 제 방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리고 그 목걸이,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놓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김 사장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목격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빈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닐까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 사장의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분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수빈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 명자 씨, 어떻게 오셨어요? 김 사장님, 좀 이상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김 사장은 차를 한 잔 대접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명자 씨와 집값 상담 외에는 별다른 만남이 없었는데. 그런데 혹시 제 며느리가 사장님께 연락한 적 있나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명자 씨 며느리라고 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요? 명자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고 묻더니 혹시 선물을 준 적이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수빈이가 먼저 김 사장에게 연락해서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그리고 김 사장이 부정하자 아예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서 증거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그때 통화를 녹음한 거라도 없을까요? 아, 저희 사무소는 모든 통화를 녹음해서 보관하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김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수빈이와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해보자 수빈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사장님께 자주 연락하고 선물도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상담으로만 만났어요. 정말요? 그럼 목걸이 같은 것도 안 주셨고요? 당연히 안 줬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통화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수빈이가 먼저 김 사장에게 연락해서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확인하려 했고, 김 사장이 부정하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 거였어요. 김 사장님, 이 녹음 파일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일로 고생하고 계셨군요. 첫 번째 단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장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명자 씨,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더라고요. 수빈이가요? 뭘 사러 와요? 별건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게 명자 씨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누구랑 만나느냐, 어디 가느냐, 그런 거 말이에요. 역시 수빈이가 동네 곳곳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뭘 그런 걸 묻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고. 슈퍼 아줌마의 증언으로 수빈이가 동네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가니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넣어두지 않던 곳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필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영원한 사랑, 김철수. 이건 완전히 조작된 편지였습니다. 김 사장의 이름도 김만수인데 김철수라는 이름을 쓸 리가 없었어요. 더구나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도 없고요. 분명히 수빈이가 이 편지를 만들어서 제 방에 놓은 거였습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발견되도록 의도한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가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편지를 다른 곳에 숨기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편지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역시 편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제가 그 편지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족들 앞에서 발견하는 연출을 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요. 무슨 편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빈이가 나간 후 저는 그 가짜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재질이나 펜의 종류를 보니 최근에 만들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거짓 증거들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생긴 거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 사장의 통화 녹음, 동네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가짜 편지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빈이가 외출한 사이 제가 빨래를 널다가 그녀의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호기심에 주워보니 그것은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제 방에서 목걸이를 발견한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빈이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문자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아둔 폰에서 계속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계획이 잘 되고 있어. 이제 시어머니 완전히 고립시키기만 하면 돼. 너 정말 대단해. 그 늙은 여우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 문자 내용을 본 순간 제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빈이가 누군가와 공모해서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범은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빈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거였어요. 정말 교묘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빈이의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녀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을 스마트폰의 녹음 앱으로 기록해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김 사장과의 통화 녹음, 목걸이 구매 영수증, 가짜 편지, 그리고 수빈이가 공범과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이제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울했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준호와 시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수빈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를 불륜녀로 몰아간 모든 증거들이 조작이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하자 거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먼저 김 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수빈이가 먼저 김 사장님께 연락해서 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확인하려 했어요. 녹음이 재생되자 수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걱정돼서. 걱정. 그럼 이 영수증은 뭐지?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내밀자 수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방에서 발견됐다는 그 목걸이 네가 구매한 거 맞지? 그리고 내 방에 몰래 갖다 놓은 것도. 저는 이번에는 가짜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김 사장님의 이름도 김만수인데 왜 김철수라고 써놨을까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실수한 거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누명을. 그때 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누명, 그럼 이 문자는 뭐죠? 수빈이의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 사진을 보여주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히 고립시키기만 하면 돼. 라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수빈이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빠라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 준호에게는 형이 없는데 말이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죄를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야. 마지막으로 수빈이와 공범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 늙은 여우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빈이는 바닥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빠, 나는 수빈이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30년을 이 집을 지켜온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다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아버님,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잖아. 준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넌 엄마를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으려고 했던 거야? 그제야 수빈이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좋았어. 강남 한복판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구나. 제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집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고립시키고 평판을 망가뜨려서 결국 이 집을 떠나도록 만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럼 너와 만나던 그 남자는 누구야?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대학교 선배야. 그분이 이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어.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 결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이미 나랑 결혼했잖아. 이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냥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이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야.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거였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 30년을 나를 키워주신 엄마를. 준호야, 괜찮다. 너도 속은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수빈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아버님, 제발. 30년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함했으면서 아직도 뻔뻔하게 여기 있을 생각이야. 수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도 진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엄마. 준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말이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수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그녀가 이제는 바닥에서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을 지켜온 나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쫓아내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수빈아, 넌 처음부터 이 집을 노렸던 거지? 우리 준호와 결혼한 것도 이 집 때문이었고. 수빈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한다는 게 답이었어요.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수빈아, 그럼 나와의 결혼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오빠 그건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럼 지금은? 수빈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내가 한 일들을 보니까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구나. 아버님, 제발 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아직도 여기 있을 생각이야? 수빈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위자료라도. 위자료?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내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오빠 나는. 이제 그만해, 수빈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때 수빈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오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빈이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준호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어떻게 됐어? 계획 잘 되고 있지? 수빈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범도 상황이 틀어진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이 남자가 누구야? 이름이라도 말해. 최민호예요. 대학교 선배. 그 사람도 이 계획에 참여한 거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일로 고소당해도 할 말 없겠네. 고소! 수빈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제 수빈이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무엇이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사과해. 네. 내가 나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 수빈이는 그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이튿날 오후 정말로 수빈이는 아파트 앞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똑똑히 사실을 말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퍼뜨린 소문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희 잘못된 욕심 때문에 선량한 분을 해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그럼 명자 씨는 억울하게 당한 거네. 에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명자 씨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과가 끝나자 수빈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자신의 물건뿐이었거든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준호는 아내를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수빈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 집에 새로운 며느리로 들어왔던 그녀가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거든요. 30년을 지켜온 가족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니.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너도 속은 거잖아. 30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엄마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 걸까요? 수빈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불륜녀로 몰리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얼마나 쉽게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를 배웠거든요. 엄마, 아침 드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들의 표정에서 여전히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익혔습니다. 엄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던 거죠.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너는 너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수빈이 일로 제가 엄마한테 한 일들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젖먹이었던 그 아이의 손이 이제는 제 손보다 커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너도 속은 거잖아. 엄마, 대신 앞으로는 엄마를 더 믿어줘. 30년을 너를 키워온 엄마를 말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점심 후에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도움이 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그 며느리분 소식? 수빈이요.
집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사실 어제 그 공범이던 남자분이 제 사무소에 찾아왔었어요. 네, 최민호가요? 네. 수빈 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공범이던 사람이 왜 수빈이를 찾고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수빈 씨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빈이가 저만 속인 게 아니었나 보네요. 공범마저 이용만 하고 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도 이용당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보복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수빈이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녀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슈퍼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명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소문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자 씨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소문이 퍼졌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공개 사과까지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최민호가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역시 김 사장 말이 맞았나 보네요. 공범이던 남자가 수빈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남이니까. 준호의 대답이 차가웠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잘했어, 준호야. 며칠 후 수빈이와 최민호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이 크게 다투다가 경찰서에 신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서로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파국을 맞은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시작된 일들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한 달 후 준호가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빈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조용히 이혼에 동의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시작이요?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준호는 아직 새로운 사랑을 생각하기에는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자야,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이번 일로 고생 많았어. 괜찮습니다, 아버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편하게 살거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이라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걸까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비록 한때 흔들렸지만 결국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거나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실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간 이 가족을 지켜온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가정 내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